네, 이어서 실무 문제의 4, 5번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파트 결산이죠. 그럼 먼저 화면 두 개를 여십니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그 다음 결산자로 입력 1월에서 12월, 자동과 수동 두 가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두 개를 열었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1번 문제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의 내역이다. 네, 자동이 아니시죠? 그럼 수동 일반 전표에서. 그런데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이 유가증권은 아마 매도 가능주권을 얘기할 겁니다. 같이 그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요 12월 6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년 12월 30일에 시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 18년 12월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선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가격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12월 6일 날 샀을 때는 10,0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 12월 31일 날 지금 이때 뭐라는 겁니까? 기말의 평가를 하는 거죠. 이때 알아보니까 이때 주식의 공정가치는 12,000원짜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분명히 이 날짜를 거쳐 왔어야 될 겁니다. 18년 12월 31일자를. 이때도 작년 말에도 뭘 했어야 됩니까? 평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10,000원에 샀는데 이때도 얼마다? 이때도 아마 그대로 10,000원짜리였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말에는 12,000원짜리가 됐다. 이렇게 암묵적인 가정을 깔고 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을 안 알려준데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안 알려줬다는 건 가격의 변화가 없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0원에 산 게 작년 말에 10,000원, 올해 말에 10,000원 이렇게 생각하고 풉니다. 먼저 이게 저는 지금 장기 투자 목적으로라고 했는데 만약에 얘가 단기 매매증권이었다고 가정하시면 단기 매매증권이었다고 가정하고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자 얘를 먼저 합니다. 1번 뭐를 먼저 하면 작년과 올해 작년에 얼마? 10,000원 작년 말에 직전 그리고 지금은 얼마요? 12,000원 그래서 지금과 바로 직전을 비교하십시오. 직전을 비교했더니 2,000원이 올랐죠. 그럼 여기 단기 매매증권 2,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자산의 가치를 먼저 올리십시오. 단기 매매증권이 올랐나 떨어졌나를 먼저 알아봅니다. 지금 제가 어느 쪽에 썼습니까? 차변에. 왜? 올랐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똑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과 직전을 비교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결산 때 12월 31일 결산 때 하는 행동이 뭡니까? 평가. 그래서 올랐으니까 평가 이익 2,000원. 근데 뭐를 평가했습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그래서 이게 단기 매매증권일 땐 이런 식으로 회계치를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그러니까 쉬울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결론이 이거죠. 지금과 누구와 비교합니까? 직전과 지금과 바로 앞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일 땐 쉬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걸 뭐라고 가정하고요? 매도 가능주권이라는 가정하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1번은요. 매도 가능주권일 때는요. 역시 똑같처럼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지금과 직전을 비교하십시오. 지금은 12,000원, 직전은 10,000원. 그러면 올랐죠? 그래서 매도 가능주권이 올랐네. 올랐으니까 어느 쪽이요? 차변에 얼마 올랐습니까? 2,000원. 이걸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가 결론입니다. 결론, 먼저 결론을 정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매도 가능주권은 지금 12,000원이죠. 지금과 언제? 처음과 비교합니다. 직전이 아니라 처음과. 그러면 처음엔 얼마였다? 10,000원. 지금은 얼마다? 12,000원. 올랐죠? 그래서 여기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조건 평가이 얼마 올랐습니까? 2,000원이. 그래서 2,000원.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대차가 안 맞으면, 지금은 대차가 맞죠? 1, 2번 상태에서. 그런데 만약에 대차가 안 맞는다면 메꾸입니다. 만약에 차변이 안 맞는다면 반대평가 이름을 써주십시오. 반대평가란 건 원래 차변인 평가, 손실이 와야 되죠. 근데 반대 이름을 쓰라고요. 그래서 뭘 씁니까? 평가, 이익 얼마 얼마를. 그 다음 대변 쪽이 안 맞으면 또 역시 반대평가 이름. 원래 대변이면 평가, 이익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반대, 평가, 손실 얼마 얼마로 이렇게 마지막을 맞추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3번이 올 필요가 없죠. 1, 2번에서 이미 대차가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제가 숫자는 하나의 금액에 대해서 평가한 거고요. 지금 19년 말에 가지고 있는 주식수는 몇 주요? 50주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주 가격하면 됩니까? 50주의 가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문제를 조금 어떻게 되면 생각해 보시면 쉽게 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때 금액이 처음 금액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은 오히려 더 쉽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제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차변이 뭐다? 매도 강증권. 번호는 178번을 쓰셔야 되죠. 왜냐면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장기 투자 목적이란 건 비유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비유동 번호인 178번. 123번은 유동 번호입니다. 123번은 유동 번호인데 여러분 시험엔 123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혹시나 번호가 헷갈리시면 밑에 번호를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마 그러면 거의 다 맞을 겁니다. 시험 보실 때는 178번 매도 관한 증권 금액은요 10만원 2,000원이 돼 50주니까 대변인 평가 이익 매도 관한 증권 평가이익 10만원. 그래서 대차가 다 맞으셨죠. 그래서 이 대차가 맞았기 때문에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반대평가 이름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자, 2번 임대료에 대한 얘기네요. 그럼 수동이죠. 역시 임대료 일반 전표에서. 자, 보시면 10월 1일 19년 10월 1일에 먼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19년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2020년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이죠. 이때 임대료가 얼마라는 겁니까? 600만원. 1년 동안의 임대료가 600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이 날짜가 껴있다는 거죠. 결산일 12월 31일 결산 때 날짜가 있네요. 지금 여기 월할이란 말이 나왔죠? 그럼 요 600만원 연간 임대료 600만원을 월 임대료 한 달에 얼마 꼴이라는 겁니까? 나누기 얼마 하시면 나옵니까? 1년은 12개월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요? 12 하시면 600만원 나누기 12 하시면 한 달에 임대료 얼마요? 5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요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0일은 3개월이죠. 그러면 이때 임대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50이죠. 3개월치니까 월은 50만원 꼴이니까. 그럼 요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요 450이 되겠죠. 1년 동안의 600만원을 이렇게 올해 거와 내년 거로 구별한 겁니다. 올해 거 내년 거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50만원 3개월치는 당연히 결산은 이 시점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건 올해 거니까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 뭐가 됩니까? 수익.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 수익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요 450만 원 내년 거죠. 내년 건데 10월 1일자 이때 말인 거죠. 10월 1일 날 내가 돈을 다 받았네요. 그래서 아마 현금 1년분 월세를 선불로 이렇게 다 받았다는 거죠. 현금 600. 대변은요. 받을 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네, 임대료 계정이라고 말을 썼다니까 내가 받을 때 아마 임대료 600
이렇게 회계처리를 다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돈 받으니까 완전히 현금주의에 입각해서 돈 받자마자 수익이라는 이름, 임대료로 다 해버렸는데 사실은 올해 임대료는 150만 원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산 때 12월 31일 날 임대료 600만 원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반대편 가서 감소시킵니다. 얼마를 감소시켜야 됩니까? 올해 임대료는 150만 원만 돼야 되니까 600은 너무 많죠? 얼마를 감소시켜 줍니까? 450을. 그리고 대변은 뭐라고 합니까? 내년 거죠? 이 450만 원. 그래서 미리 받은 거니까 그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선수. 그래서 선수 수익 4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산 때 요 회계 처리를 해주라는 소리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일반 전표로 가셔서 차변에 임대료를 줄여주시고 얼마를요? 450을. 그리고 대변에 이건 내년 거라고 그랬죠? 내년 걸 미리 받았기 때문에 뭐라는 표현을 쓴다? 선수 수익 450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외화에 대한 얘기네요. 자, 15,000불. 자, 15,000불. 작년에, 작년이면 18년이겠죠? 18년 정확히 언젠지 모르겠지만 18년에 돈을 빌렸습니다. 15,000불을. 그러면 회계처리를 하겠죠, 아마. 뭐라고 회계처리 했겠습니까? 뭐 이쪽에는 돈을 받았으니까 현금 얼마. 이쪽은요, 이런 이름을 썼대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15,000불을. 근데 이 자리에 15,000불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원화 금액으로 써야 되니까 그럼 얼마로 기재했겠습니까? 빌려올 때 환율이 얼마였다? 1,000원. 그러니까 이때 1,5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를 거쳐 와야 됩니까? 작년 12월 31일 결산 때 평가를 또 해야 되죠. 근데 그때 환율은 작년 말의 환율은 얼마가 됐습니까? 1,05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장기 차입금이 얼마가 됩니까? 네, 내가 15,000불을 빌렸는데 환율이 1,050원이니까 아마 그걸 계산해 보시면 1,575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1,050원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그러니까 빌릴 때는 얼마였는데요? 1,500만 원이었는데 12월 31일 날 환율 때문에 이게 1,575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왜? 이게 빌린 돈이 늘어났거든요. 빌린 돈이 증가되니까 기분이 우울하겠죠. 그래서 쓰는 이름이 뭡니까? 그때 결산 때에 긴 이름을 쓰죠. 근데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건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차변에 뭐라고 합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할 겁니다. 얼마가요? 75만 원이 증가됐죠. 그리고 대변엔 손실이 75만 원 생겼죠? 뭐 때문에? 요 빚,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빚이 늘어나서 얼마가요? 75만 원이 증가됐죠. 그래서 1,500 전체 75만 원이 돼서 내가 지금 손해를 75만 원만큼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올해 말에도 19년 12월 30일자에도 환율은 계속 변하니까 환율이 변했습니다. 이때는 환율이 얼마입니까? 1,030원. 올해는 환율이 1,030원이래요. 그럼 얼마가 돼버립니까? 1,545만 원이 됐을 겁니다. 1,030원을 적용해서. 그럼 이때는요, 기분이 내가 작년 말보다는 기분이 좋아졌을 겁니다. 작년 말에는 1,57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45만 원이 돼서. 왜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감소됐죠? 얼마가요? 30만 원이. 제가 기분이 좋다고 한 이유는 대변에 이익이 생겼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죠. 무슨 이름이 쓰면 됩니까? 작년에 썼던 이름의 반대겠죠. 외화 환산 이익. 얼마가 감소됐습니까? 30만 원이.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30. 그리고 반대편은요,
내가 줄 돈이죠. 이 빚, 외화 장기 차입금이 감소돼서,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 30. 네, 지금 해야 될 건 이걸 하는 거죠. 19년 12월 31일자의 회계 처리. 그래서 차변엔 외화 장기 차입금이 감소됩니다. 거래처 거셔야 됩니다. 근데 거래처를 알 수가 없죠. 거래처가 외화은행이라고 있네요. 외화은행 얼마요? 30.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 2 30만 원. 거래처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계정 과목이요. 시험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여기가 장기 차입금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지금처럼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 문제에서 그냥 외화 장기 차입금이란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죠. 그런데 가끔 보통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단기말 현재 이렇게요. 이 중간에 이걸 쓰죠. 장기 차입금 중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장기 차입금 중 외화 장기 차입금, 이런 표현으로 나왔다는 건 그때는 계정 과목을 뭘 써야 된다는 겁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을, 외화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장기 차입금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표현을 잘 보시고 선택해야 되는 계정 과목도 잘 맞춰서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소모품에 대한 얘기네요. 소모품. 자, 얘는 이걸 구별하시라는 거죠. 소모품이 있고 소모품 B가 있고요. 소모품은 뭡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 미사용.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자산이고요. 소모품 B는 사용했다. 그래서 뭐요? 비용 계정 과목이 됩니다. 요 둘을 꼭 구별하셔야겠죠. 지금 문제는 자, 회사가요. 소모품을 뭐 할 때? 구입할 때 5월 달에 소모품을 구입했다고 그랬죠? 5월 달에 얼마치를 구입했습니까? 90만 원. 그래서 아마 회계처를 돈 주고 현금 90. 그 다음에 5월 달에 여기를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구입할 때 모두 뭐로 했다? 비용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름을 썼다는 겁니까? 소모품 B90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건 소모품 B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 이걸 다 뭐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까?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다며 20만 원. 그러니까 90만 원어치 다 쓴 줄 알았는데 사실 사용한 건 70만 원어치라는 거죠. 20만 원은 쓰지 않은 거. 그러면 사용이 90만 원이 아니죠. 사용은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20이 남으면 여기가 70이 돼야 되는 거죠. 요게 70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요 금액을 줄여줘야죠. 반대편인 어디 가서요? 대변 가서 소모품비 얼마를 감소시킵니까? 20. 그럼 여기 90이 있던 게 70으로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도 뭐라고 해야겠죠? 요 20만 원은 사용된 게 아니니까 사용하지 않았을 땐 뭐라는 이름을 써야 됩니까? 소모품 20. 자산 계정인 소모품을 사용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일반 전표 화면으로 가셔서 차변엔 뭐다? 소모품 20. 대변에는요, 소모품 B. 그런데 영업부서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몇 번을 써라는 소리입니까? 830번 소모품 B 20. 그 다음 5번은 재고에 대한 얘기네요. 그런데 재고인데 지금 실사하고 뭐 간무 얘기 나오는 거니까 간무에 대한 얘기인가 봅니다. 자, 간무가 뭡니까? 물건이 사라진 거죠. 자, 간무. 지금 얼마치가 없어졌습니까? 원래 실제는 장부상 보면 5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장부에 의하면 실제 창고 가서 쉬어봤더니 330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몇 개가 사라진 겁니까? 170개가 사라졌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간무. 그 다음 간무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정상, 비정상으로. 자, 그런데 위에 보시면 70개는 정상적이래요. 그럼 70개는 정상적이다.
나머지는 모두 비정상이다. 그럼 나머지가 몇 개겠습니까? 100개죠. 100개는 비정상적입니다. 이걸 돈으로 따지시면 지금 저는 수량으로 양으로만 측정한 거고요. 금액으로 측정하면 요 70개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나당 얼마짜리라고요? 10,000원. 그래서 요 70개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70만 원. 그다음 100개에 해당하는 금액도 알아봐야겠죠? 자, 100개에 해당하는 금액. 얘도 하나당 얼마짜리요? 10,000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정상적인 건 70, 비정상적인 건 100만 원입니다. 자, 정상적인 것도 회계치를 하셔야 되고 비정상도 회계치를 하지만 정상적인 건 매출 원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걸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뭐만 합니까? 요 비정상만 저희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회계 처리는요. 감모라는 게 물건이 사라졌죠? 그러면 대변 가서 그 물건이 없어질 겁니다. 어떤 물건이라고 했습니까? 제품. 그래서 대변에 제품. 얼마치가 없어졌습니까? 100. 그리고 주의하실 건 대변에 제품이란 이름을 썼으니까 원재료 상품 제품이라는 이름을 쓰시면 꼭 요걸 쓰셔야죠. 적요 8 타계정. 그 다음 차변에 비정상적인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구체적인 이름은 요 이름을 쓰는 거죠.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900번대 코드번호 이름으로. 그래서 100. 지금 저희가 할 건 이걸 하시면 되죠. 정상적인 건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비정상만 일반 전표 화면으로 가셔서 대변이 뭐라고요? 제품 적요 8번 잊지 마시고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요? 재고, 자산, 감모, 손실 100. 비정상적인 회계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는 원래 기본적으로 자동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산 자료 입력 가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기말 제품 재고에게 입력을 해주셔야죠. 여러분 여기 입력하실 땐 항상 외부에 발표할 때는 있는 사실 그대로라는 건 우리 창고에 실제 몇 개 있습니까? 물건이 330개 있죠? 그래서 330개에 대한 금액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금액대로. 그래서 330개인데 하나당 10,000원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로 입력하시면 됩니까? 네, 330만 원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입력합니다. 실제 재고는. 그런데 이만큼 비정상 사라진 게 요만큼 있었다는 거 비정상으로. 이건 비정상은 수동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표 가서 별도로. 그 다음 더 이상 결산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뭘 누르셔야 됩니까? 여기 전표 추가 버튼 예스. 그리고 나오시면 결산 문제는 다 끝나십니다. 원래 결산 문제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도 뭐 순서대로 따라가서 하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잉여금 문제가 없으시면 그냥 시험 보실 땐 결산자로 입력해서 지금처럼 추가 버튼 누르고 거기서 끝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상태로 채점이 되실 거니까. 그 다음 문제 5번 원천 징수 쪽. 자, 뭐 하랍니까? 사원 등록을 하고 부양가족을 명세서에 등록한 후 공제 여부를 입력하세요. 네, 사원 등록 쪽에 가서 부양가족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 여기 원천 징수 메뉴를 누르시고 사원 등록. 그래서 사원 등록을 여신 다음에 자, 직원을 등록해야겠죠. 누구요? 김미소 씨. 코드 번호 105번으로. 그래서 105번에 김미소 씨. 주민번호는 주어져 있네요. 750123. 입사 연월일 19년 6월 1일. 그 다음 여기까지는 되고, 자 여기서부터 검토를 해보셔야죠. 여기 2번부터 6번까지는 뭐 시험에 건드릴 게 없어서요. 그냥 지나가시고 항상 내국인만 내니까 7번부터는 확인을 해보십시오. 특히 7번과 10번은 꼭 확인을. 국외 근로가 있습니까?
문제 첫째 줄에 국내 근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외 근무는 없겠죠. 부. 그 다음 생산직 꼭 표시. 생산직입니까? 사무직이라고 말이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 아니요. 부. 그러면 전년도 총급여 나와 있지 않죠. 전년도 총급여 같은 건 네, 지나가시고 그 다음 주소. 주소 없네요. 그럼 뭐 생략하셔야겠죠. 그 다음 국민연금 건강 고용 보수월에 그것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나가시고 자 중요한 건 여기죠. 부양가족 명세. 자 부양가족이 나오는데 항상 조심하실 건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분 김미소 씨 입력할 때요. 주민번호가 2로 시작했죠. 그럼 뭡니까? 여성입니다. 그러면 항상 여기 의심하셔야 됩니다. 부녀자 공제를. 부녀자 공제 어떤 사람이 부녀자 공제에 해당됩니까? 2명이죠. 첫째, 이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고 그리고 누구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죠. 결혼한 여성분들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고요. 또 세대 주면서 세대 줘야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세대 주면서 부양 가족이 있으면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부녀자 공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는 사실은 위아래가 공통이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되고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세대 주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녀자 공제에 적용이 됩니다. 여성분이 나올 때는 항상 여기 부녀자 공제를 신경 쓰십시오. 그럼 지금 이 여성분은 됩니까? 지금 이 여성분 보면 총급여가 2,85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 말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러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는 소리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근사치가 완전히 일치하는 숫자는 아닌데 총급여가 4천만 원 이하란 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총급여를 2,850이라고 준 이유는 굳이 총급여가 4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 배우자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부녀자 공제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한테 부녀자 공제에 여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배우자 3번이죠. 배우자 이름은 박재민. 배우자 주민번호. 자 배우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죠. 왜요? 여기 사업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얼마 이하여야 됩니까? 100만 원 이하여야 돼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데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소득이 너무 많아서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로. 그 다음에 아버지 직계 존속이시죠. 김성호씨.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가 지금 60세도 넘으셨고 소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거주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양가족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잠시 영국 거주를 한 건 영국에 여행 가신 게 아니라 지금 영국에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할 수 없고 부양가족이 되려면요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같이 주민등록으로 돼서 같이 내가 부양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거주하면 부양가족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안 되지만요 자녀들은 외국에 거주해도 부양가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미성년자 자녀들은 보통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외국에 거주할 땐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또한 안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버지 어머니 부로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까지요. 그래서 부로 부양가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딸 자녀가 나오네요. 박예슬.
얘는 미국 거주라고 그랬죠? 네. 자녀들은 외국에 거주해도 됩니다. 지금 유학 중이죠? 예, 자녀들은 외국에 거주해도 아버지, 부모님들이 다 실제로 부양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는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로. 그 다음 여기 자녀, 작년하고 달라졌죠? 작년엔 여기 6세 이하들만 자녀에 체크했는데 올해부터는 여기를 7세 이상 자녀들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5살, 4살 그런 자녀들은 하지 않고 7세 이상 자녀만 자녀로 체크하십니다. 예, 근로장려금 그 장려금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러죠. 이제 올해부터는 자녀 있으면 자녀 수당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중복공제를 안 해주기 위해서 6세 이하 자녀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세 이상 자녀만 지금 17살이죠. 그래서 7세 이상에서 자녀의 체크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들 박호식 자 소득 없죠? 네, 11살이니까 되죠. 그리고 7세 이상이니까 자녀에도 체크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언니, 형제, 자매죠? 그래서 6번으로 김미정씨 언니는 부양을 할 수 없죠. 왜 안 됩니까? 일단 나이 때문에 20살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아니죠. 나이 때문에도 안 되고 지금 언니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소득 금액은 딱 맞았네요. 근데 나이 때문에 부양가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양가족까지 다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할 거는 없는 것 같네요. 네, 나오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연말 정산 문제죠. 반드시 연말정산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김영철 씨 사원 자 불러와야죠. F2를 눌러서 김영철 씨를 선택한 다음에 부양가족 자 먼저 본인 월세 월세 냈다고 했는데 월세 공제되죠. 근데 무주택자에 때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무주택자란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 유주택의 여부 판단은 12월 31일자로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무주택자란 말을 준 이유가 이 월세 세액 공제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 여기 앞에 탭이 있죠. 월세 주택임차 탭을 눌러서 여기다 월세 세액 공제를 입력합니다. 하단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임대인, 집주인에 대한 내역도 나와 있는 거죠. 임대인 성함, 여웅역, 주민번호, 유형, 아파트라고 그랬네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5번이죠. 5번. 면적은 85평방미터. 주소. 그다음에 계약 기간 19년 6월 1일부터 21년 5월 31일까지. 그다음 연간 월세액. 근데 월세가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아마 논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돼서 정답이 지금 보니까 세 가지를 다 정답으로 인정이 돼. 왜 그러냐면 월세액이 420만 원인데 이걸 보고 연간 1년 동안에 내가 월세 준 게 얼마다? 420만 원. 아마 제 생각엔 출제자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푼 것 같은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신 분도 있는 거죠. 1년 동안에 즉 올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19년 6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총 월세 준 게 420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신 분이 있는 거죠. 월세라고 했으니까 한 달에 월세가 420이네. 그러면 내가 올해는 6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니까 7개월이죠. 그래서 420만 원 곱하기 7개월. 그래서 얼마요?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월세액을 2,940만 원으로 계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940만 원도 맞다고 인정을 해줬고요. 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죠.
연간 월세,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월세가 420이다. 1년 동안의 월세가 420이다. 그러니까 이건 1년 동안에 420이니까 이걸 나누기 얼마 하자? 12. 그럼 한 달에 얼마 꼴이다? 월세는 한 달에 35만 원 꼴이다. 근데 올해는 몇 개월치 줘야 된다? 7개월치를. 그래서 곱하기 7개월. 그래서 이 값을 얼마로 계산하신 분도 있습니까? 245만 원으로. 그래서 지금 정답을 3개로 다 인정해 줬습니다. 420만 원도 정답이라고 인정해 줬고 2,940만 원도 정답으로 인정해 줬고 245만 원도 정답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아마 출제자 의도는 그냥 420만 원 1년 동안 420만 원 그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표현이 약간 애매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월세니까 한 달에 42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420만 원 곱하기 몇 개월이요? 내가 산 계약 기간 6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것만.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7개월. 그래서 2,940만 원으로 예, 이렇게 입력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예, 원만한 풀이 방법 같습니다. 약간 표현이 애매모호해서 이걸 해석을 여러 가지가 가능해서 지금 정답을 여러 개로 인정해줬지만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에 얼마요? 네, 연간 월세금 2,940만 원으로 아마 420만 원 입력하시면 도 맞다고 해줬지만 이렇게 입력하는 게 가장 원만한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배우자. 네, 보험료 냈죠. 자, 보험료는요. 네, 나이와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런데 배우자니까 나이를 안 따지고 지금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험료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서 오른쪽이죠. 여기 보험료 네. 장애인 전용 보험이 아니니까 일반 자리에 얼마요? 70. 소득이 없으니까 보험료 공제를 해줄 수 있죠. 그 다음 어머니 절에 시주한 기부금. 여러분 기부금도 뭐에 제한을 받습니까? 소득에. 그래서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 기부금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절에 기부했네요. 여기 기부금 줄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뜨죠. 네, 종교단체 하신 거죠. 그래서 종교단체 기부금에 200 확인. 그 다음 장인어른 질병 치료비 400. 여러분 의료비는 나이 소득 안 따지죠. 그래서 의료비는 대부분 폭넓게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의료비로 가서 자 장인어른이 장애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장애인 란에다 얼마요? 네. 400만 원 입력하시고 의료비로 그래서 확인. 그 다음 자녀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라는 거죠. 네, 여러분 교육비는 소득의 제한 조건을 받죠. 근데 소득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겠네요. 여기 교육비로 가셔서 대학생 자리 네, 얼마요? 250 확인. 그 다음 하단에 보니까 김상민 자녀 논술 학원비 안 되죠. 이건 교육비로. 왜? 논술학원 사교육비는 교육비로 공제 인정해주지 않죠. 취약전 아동만 되죠. 사교육비는. 그래서 22살이니까 취약전 아동이 아니까 이거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 신용카드 사용액 얼마? 2,000. 그래서 왼쪽이죠. 왼쪽에 여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2,000.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장인 치료비 요 금액이죠. 장인 치료비 미포함. 여러분 의료비를 카드로 쓰면 이중 공제가 되죠. 요 400만 원은 의료비로도 인정을 받지만 카드로 했으니까 카드로도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집어 넣으란 소리죠. 그래서 이 자리가 2,400 이렇게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2,4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여기 논술학원비 100만 원도 카드로 썼는데 이거 카드 공제로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료 교육비로는 안 되지만 카드 공제 속엔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 생각엔 출제자 의도는 여기 장인 치료비만 미포함이라고 썼다는 거 보니까 이 2천만 원 속에 이 100만 원 이미 포함이 돼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2,400으로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이 100만 원도 카드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어 넣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도로 여기가 2,500으로 100만 원도 인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2,500으로. 그래서 정답 발표한 게 2,400, 2,500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마 표현상 이렇게 좀 이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 명확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은데 아마 의도는 여기 장인 치료비 미포함이란 말은 카드 금액 중에서요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얘는 역시 카드 썼지만 특별한 말이 없죠. 특별한 말이 없다는 건 얘는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푸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특별한 말 없으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하셔서 포함 안 돼 있는 걸로 해석하셔서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안 들어가 있네 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입력하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지금 두 개로가 발표가 된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연금저축이 있네요. 연금저축. 자, 요 카드 이제 다 있으니까 나오시고 여기죠. 연금저축대비에 가셔서 여기 밑에죠. 연금저축 2번 연금저축으로 무슨 은행이요? 국민은행. 계좌번호 나와 있고 납입액은 200만. 참고로 입력은 어렵지 않으신데 연금저축은 오직 본인이 쓴 것만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본인이 했다고 그랬죠? 근로자 본인이 김영철 씨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만약 연금저축이 배우자라든가 자녀 이름이었으면 절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연금은 항상 본인 것만. 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항상 풀어보실 땐 해답을 보지 마시고 푸셔야 됩니다. 해답을 보고 연습하시는 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해답을 보시고 자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문제를 대충 풀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거의 해답에 의존해서 눈으로만 보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손으로 먼저 풀어보시고 해답은 그 다음에 맞춰보는 걸로 참고 삼으셔서 내가 어디를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